모란봉악단의 현송월 단장이 사형당했다, 처형당했다 하는 대형 오보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 현송월 단장이 옴으로써 엄청난 오보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 갈등 오해 해결에 필요한 대화 기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갈등 오해 해결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심리학적 대화 기법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남과 북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남과 북이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려면 좀 다른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려면 갈등과 오해는 왜 생기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선 가장 약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무지죠. 무지, 상대방에 대한 무지 혹은 잘못된 인식,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이제 갈등과 오해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이것은 무지가 해결되면, 잘못된 인식이 교정되면 금방 갈등과 오해가 풀리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심각한 원인으로서 증오와 적대감을 꼽을 수 있죠. 이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증오와 적대감이 누적되어 왔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감정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형성이 되면, 축적이 되면 잘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어떤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감정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들었다. 자, 기분 나쁜 감정이 점점 커져서 증오, 적대감까지 발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적대감이 확 녹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정이 고정되어 왔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지식에 비해서 감정은 변화 속도가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단 증오와 적대감이 형성되면 감정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 미운 거죠. 우리 속담에도 미운 털 박혔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단 밉다라고 감정적으로 그 사람한테 감정이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미운 짓처럼 느껴지는 거죠. 모든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거는 주로 남쪽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우월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월주의. 자, 우월주의가 있을 경우 상대방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깔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반대, 그런 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갈등과 오해가 이제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북쪽 사회, 나아가 북쪽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반도 전문 기자인 일본인 시기무라 도시미츠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랜 기간 한반도 문제를 취재해온 내 경험에서 보면 북조선 관련 신문기사의 대부분이 오보 또는 미확인 정보이다. 특히 한국 매스컴이 전달하는 북조선 관련 미확인 정보의 대부분은 오보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북조선에 대해 아무리 나쁘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북에 관해서 오보 혹은 왜곡된 보도를 남발해 왔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가까운 예만 하더라도 모란봉악단의 현송월 단장이 사형당했다, 처형당했다 하는 대형 오보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 현송월 단장이 옴으로써 엄청난 오보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동안 자리가 안 보이자 사망설이 또 거의 기정사실화돼서 한동안 언급되게 됐습니다. 또 역시 이제 오보로 드러났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쪽에 대해서 저는 섣불리 가치 판단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치 판단이란 일단 사실을 안 다음에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 거의 사실을 잘 모릅니다. 즉 팩트를 잘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까 그 기자도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정보가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정보화 시대의 흐름과 전혀 무관한 영역이 있다. 바로 북조선이다. 라고 하면서 요컨대 지금 한국인들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정보화 시대에 민족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정보 조작을 통한 혹세무민이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북조선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가치지향의 영역에 있지 않다. 문제는 어떤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사실 파악의 영역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비유까지 했죠. 한국은 북에 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있는 것조차 가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북쪽 사회가 이거 틀렸어, 이건 잘했어, 이거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는 지금 일단 사실부터 파악해라. 가치 판단하기 전에. 뭐 욕하고 뭐 화내기 전에 사실 파악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많은 북쪽 관련 전문가들이 북맹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사실 북에 관해서는 거의 북맹 상태에 있다.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지하다면 북에 대해서 갈등이나 오해를 해결한다, 해소한다. 이것은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사실부터 알아야 된다. 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으로서 오랫동안 방공교육이나 언론 매체에 의해서 북을 적대시하는 보도를 접해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증오와 적대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론이나 교육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한테 또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죠. 한국 사회에는. 자,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북쪽에 관한 인식을 만들어낼까요? 예전에 한 재미교포가 한국에 와서 강의를 다니면서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받고 추방당해서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자, 요즘에는 뭐 그런 정도로 처벌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북쪽에 대해서 객관적인 얘기 혹은 진실을 얘기해도 그게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을 고무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국가보안법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북에 관해서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심리, 또 북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항상 나쁜 쪽으로만 얘기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형성됐습니다. 한마디로 북에 관련해서는 욕을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한국인들의 심리에 자리 잡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앞에 무지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은 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땐 세계에서 가장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외국 사람들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북쪽에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인터넷도 접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쪽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 먹고 여행 가면 안 되죠. 갔다 오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또 북쪽 인터넷 사이트 접속 못합니다. 접속하려고 치면 경고창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북에 대한 접근과 정보 획득을 다 차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지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죠. 세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잘 모르지만 적대시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미워한다면
그러한 증오는 정상적 증오라고 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비정상적인 증오와 적대감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이거를 일단 우리가 벗어나야 오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인 우월주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앞선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돈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렬하고, 따라서 돈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도 통용되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외국인을 대할 때도 기준이 다른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소위 GDP 수준, 1인당 GDP가 높은 미국, 유럽 사람들에 대해서는 깔보는 거 없어요. 오히려 우호적으로 대하거나 약간 높이 봅니다. 그런데 GDP가 낮은 국가 사람들,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주 깔보죠. 내려다봅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깔보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부터 사람들을 돈에 따라 평가하고, 돈 많은 사람은 약간 놀려다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깔보는 우월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좀 올려다보고,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깔보고 무시하는 성향이 있죠. 그럼 북쪽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아마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북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거의 한국인들은 북에 대한 인식이 고착되어 있는데요. 북쪽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고, 좀 속되게 얘기하면 거렁뱅이, 거지 나라다, 이런 생각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북은 가난하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롭다 라는 인식으로 그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우월주의를 가진다는 거죠. 북쪽에 대해서 깔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근데 가치는 사실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가치도 역시 돈에 의해서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북을 평가하면서 우월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결국 북이 남과 다른 점, 북쪽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는 남쪽 사람들과의 차이, 다름,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차이나 다름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이게 우월주의의 위험성입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북쪽 같은 경우에 임금이란 개념이 없어요. 북쪽은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금지된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임금이란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생활비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남과 북이 사회제도가 달라서 나타나는 차이죠. 다름이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쟤들 봐라, 틀렸다, 잘못됐다. 왜 그렇게 차이나 다름을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인식하느냐? 우월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월주의자의 시각에서 볼 때 자기보다 열등한 대상이 자기랑 다른 점이 있으면 그건 다 잘못된 거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좀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처음으로 외국 사람을 만났는데 유럽 사람들이 포크로 밥을 먹는 걸 봤다. 그러면 다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문화적으로 다르구나, 우리랑. 그런데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포크로 밥 먹는 거 보면 미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쟤들은 왜 삼지창으로 밥을 먹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이나 다름을 우월주의가 개입되면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 대북 우월주의, 이것이 사실은 한국에 나와 있는 북쪽 사회에서 이탈한 주민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깔보는 거로 나타나죠. 자,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려면 이 갈등과 오해를 유발하는 세 가지 원인, 무지, 비정상적인 적대감,
그 다음에 우월주의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갈등 오해 해결에 필요한 대화기법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과제죠. 즉 우리가 좋은 대화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우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려면 자기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남과 북이 서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서로 잘 모르고 무지가 있고 적대감이 강하고 이럴수록 자기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청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추측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질문을 잘 해야 된다. 그냥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해서 들어서 답을 알아야지 우리 기준으로 추측을 하고 뭐 이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관계, 좋은 대화의 기본 전제인 상호 존중의 원칙을 항상 고수해야 됩니다. 상호 존중을 하려면 구동존의 입장에 설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 같은 것을 먼저 찾고 이견은 뒤로 미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려고 할 때 서로 차이가 나는 거 다른 것만 중시하면 대화가 안 되겠죠. 오히려 갈등과 오해가 커지겠죠. 같은 점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걸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아, 우리는 이렇게 합의점이 일단 있다. 차이점이 좀 있지만 그건 뒤에 해결하자. 이게 이제 구동존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월주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차이나 다름을 비난하면 안 되죠. 비난하지 말고 존중해야 됩니다. 일단 차이나 다름을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존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언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상대방의 동기, 감정, 뭐 욕망 등을 다 존중해야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또 갈등 오해가 빨리 풀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 특히 속마음까지 존중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개방적인 태도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짧은 시간이지만 일단 남과 북이 갈등 오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일이란 하나됨입니다. 감사합니다.